사적 제149호 칠궁. 이곳은 조선시대 7 후궁의 신주를 모신 곳이다. 비록 정실왕비는 되지 못했지만 자신이 낳은 아들이 왕이 됐던 여인들. 그들은 궁녀였다. 이 칠궁은 그동안 청와대 경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돼 왔었는데 이번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해서 저희 역사 스페셜이 먼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 칠궁은 궁녀들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궁녀 하면은 왕의 승은을 입기 위해서 암투와 시기를 벌이는 존재이거나 또 왕과 왕비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그런 시녀의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이 궁녀는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백제 의자왕과 삼천궁녀의 전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세종실록에 이 전설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의자왕이 신라에 패하자 그 궁녀들이 이 바위로 달아나 스스로 강물에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낙화되라 하였다. 이 기록으로 볼 때 삼천궁녀는 좀 과장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삼국시대 때부터 이미 궁녀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궁녀제는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어서 이 조선 초기에 이 구체적으로 그 규정과 체제를 만들었고 또 이때 정비된 궁녀제는 조선 말까지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이 궁녀란 좁게는 상궁과 내인을 말하고 넓게는 무수리와 같은 하녀들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궁녀들이 오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궁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칠궁 안에 그들이 있습니다. 서울 궁정동 청와대 경내. 평소 굳게 닫혀있는 이 문을 들어서면 오래된 제시를 볼 수 있다. 이곳엔 7개의 사당이 있는데 후궁이 낳은 왕들이 자신들의 생모를 기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위패의 주인들은 누구일까? 추존된 왕 진종의 어머니인 정빈이 씨,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 씨, 장희빈으로 더 유명한 경종의 생모 희빈장 씨, 추존왕 원종의 생모인 인빈김 씨, 비운의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이 씨, 순조의 생모인 수빈박 씨, 그리고 영친왕의 생모인 순원귀비 엄씨가 그 주인들이다. 순조의 생모 수빈박 씨를 제외한 6명은 궁녀 출신이다. 후궁, 어머니가 꼭 왕비이지 않은 왕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왕들의 생모는 절대로 그 종묘에는 들어갈 수 없으나 그렇다고 일반 사당하고 똑같이 모실 수도 없기 때문에 격을 높여서 궁자를 붙여서 서울의 여기저기에 이제 그런 사당들을 마련했던 것이죠. 그중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 씨는 무수리로 궁녀 중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다. 영조는
무수리 출신의 생모에 대한 효심과 열등의식으로 즉위초부터 숙빈 최 씨의 묘를 능으로 만들길 원했다. 영조는 늘 자기의 어머니 숙빈 최 씨의 신분이 미천하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그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조는 왕이 되던 그 이듬해 원년에 이곳에 사당을 짓고 그 이름을 육상묘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왕의 사치지만 바로 궁이라고 붙이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냉천정에는 영조의 어진이 보관돼 있었다. 영조는 그 어떤 곳보다 이곳을 자주 들렀다고 한다. 영조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정이 깃들어 있다. 원래 육상궁을 제외한 나머지 사당은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1908년 각 사당을 이곳에 모아 육궁이라고 불렀고 1929년 순원귀비 엄씨의 사당이 옮겨오면서 칠궁이라 불리게 됐다. 칠궁에 모셔진 6명의 왕의 생모들. 그들은 궁녀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었다. 조선 전기의 임금들은 주로 조선 왕조의 정궁이었던 경복궁에서 정사를 봐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소실되자 이후 300년간은 창덕궁이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치르는 역사의 주무대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조선 후기에 그려진 창덕궁의 모습입니다. 왕과 왕비 또 왕족들이 어디에서 생활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과 왕비의 생활 공간을 내전이라고 하는데 이 궁궐 뒷부분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희정당인데요. 왕의 침전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순조 이후로는 이 왕이 공식 활동을 하는 그런 편전처럼 사용이 됐습니다. 이 희정당 뒤편으로 구중궁궐 아주 깊은 곳에 왕비가 기거하고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조전입니다. 왕과 왕비가 동침하는 침전이 여기에 있죠. 자, 왕과 왕비의 생활 공간인 내전의 동편에는 세자가 생활하는 공간이었던 동궁이 있었고 또 서쪽 뒤편으로는 왕대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 어딘가에 이 궁녀들이 기거하면서 생활을 하던 또 자신들이 맡은 일을 했던 그런 곳이 있었을 겁니다. 궁녀들은 이 넓디 넓은 궁궐 어디에서 과연 어떤 일을 했었을까요? 각각의 전각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는 창덕궁. 왕과 신하가 만나 의논하고 정사를 보는 집무 공간뿐 아니라 왕과 그의 가족들이 생활하는 전각들이 모여 있다. 왕과 왕비 그리고 왕족들은 궁궐 내 각각의 전각에서 따로 독립세대를 이루며 생활했다. 따라서 대전, 중궁전, 동궁전, 대비전 등의 궁녀들 또한 각각 따로 뽑았다. 그렇다면 궁녀들의 주된 근무 공간은 어디였을까? 조선시대 후기에 그려진 궁궐의 평면도인 동궐도형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왕과 왕비가 계시는 대전전이라고 하는 침전 일방입니다. 특별히 이 궁궐도에는 소주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보여서 임금의 수라상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본래의 잔치 때에 잔치 음식을 마련하는 곳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녀들은 주로 의식주에 관계된 일을 주어진 역할에 따라 분담해서 일했다.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아침 저녁 수라와 잔치 음식 등을 준비하는 일은 궁녀들이 맡은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 이 자리는 그 왕과 왕비의 침전이었던 그 대조전의 서쪽 행각 바깥에 있는 곳으로서 원래 임금님의 수라상을 마련하던 그 소주망에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1917년 외정 때에 불타고 나서 다시 지으면서 서양식 부엌으로 개조되어 있긴 하나 여전히 그 임금님의 수라상을 마련하던 곳이었고, 그 수라상을 마련하던 그 궁중 나인들이 주무시던 곳이 바로 이 옆에 있는 방, 온돌방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대조전은 장덕궁에서 가장 내밀한 왕비의 생활 공간이다. 왕과 왕비가 잠을 자는 대조전의 침전에 궁녀들의 특별한 업무가 있었다. 중앙의 큰 방은 왕과 왕비의 침전이고 그 둘레에는 여러 개의 작은 방이 있다. 침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작은 방에서 궁녀들은 숙직을 섰던 것이다. 각각의 작은 방에 한 명씩 들어가 숙직을 섰는데 그곳엔 이부자리를 두지 않았다. 왕과 왕비가 함께 잘 때는 노상궁들이 숙직을 섰고 젊은 궁녀들의 접근은 금지됐다. 이 숙직은 지밀에서 했다. 지밀이란 말 그대로 가장 지엄하고 중요하여 말 한마디 새어나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왕과 왕비가 거처하는 침전과 안사랑, 대청 등이 있는 곳에서 근무하며 왕과 왕비를 보필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은 핵심 부서가 지밀이다. 왕과 왕비의 옷, 이부자리 등을 만드는 부서인 침방, 의복과 장식물에 쓰이는 수를 놓는 부서인 수방, 음료와 과자를 만드는 곳인 생과방이 있으며 쇠수관에선 쇠순물과 목욕물을 준비하는 일을 전담한다. 빨래와 그 뒷손질을 담당하는 세답방까지 궁녀들은 각 부서별로 일했다. 침전 일과 주변에 대체로 수락관을 중심으로 해서 침방이라든지 수방이라든지 또 생과방이라든지 하는 그런 궁녀들의 작업실들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궁녀의 수는 얼마나 될까? 영조 때 이익의 성호사설에 궁녀는 684명이란 기록이 있다. 고종실록에도 궁녀의 수를 적어놓은 기록이 있다. 대전 및 각전궁의 궁녀는 다 합해서 480명. 이들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궁녀는 500명에서 600명에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전 회통에 의하면 궁녀란 궁중여관의 별칭으로 상궁 이하의 궁인직, 이것은 즉 궁녀란 궁중에서 일하는 여성 관리란 뜻이다. 궁녀들은 맡은 일에 따라 품계가 나눠져 있었다. 경국대전에 그에 대한 기록이 있다. 포함한 그 궁궐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을 내명부라고 했는데요. 정일품 빈 이하로부터 종사품 수건까지는 국왕의 여자로 후궁을 말하며 궁녀는 정오품에서 종구품까지 10등급으로 나뉘고 그 업무에 따라 품계가 달랐다. 정오품이면은 양반 관리하고 비교한다면요, 참판 그 밑에쯤 되는 상당한 고위 관료는 아니지만은 중견 실무자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녀들이 관리였다면 녹봉을 받았을 것이다. 태조실록에서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궁녀들은 매월 정기적인 보수로 쌀 서말,
그 외 옷감 등도 특별히 하사받았다. 우리는 장서각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았다. 1896년에 쓰여진 궁중 예산서가 바로 그것이다. 여관 봉급 240원. 대전 소속 궁녀들에게 지급할 봉급 총액이다. 이때 궁녀들은 돈으로 월급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서류 하나는 궁녀 개개인들의 월급을 적어놓은 명세서다. 궁녀들의 봉급은 어느 정도나 됐을까? 우리는 앞의 자료와 연구 논문을 근거로 순종 때 지급됐던 궁녀들의 월급 명세서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당시 가장 높은 보수였던 196원은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당시 경제 상황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화폐 자체로는 과거와 현재 돈의 가치를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다. 우리는 1926년에 80kg에 해당하는 쌀 가격과 현재의 쌀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었다. 제가 쌀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그 당시 1920년대 당시는 20원이었습니다. 20원. 그러나 그 99년 말 현재 15만 9천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1926년에 196원은 오늘날 150만 원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녀들은 맡은 업무와 연차에 따라 월급이 달랐고 품계에 따라 월급이 차등 지급됐다. 실제로 이제 궁녀는 조선 왕조에서 이제 정식으로 월급을 받는 소위 여성 공무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그들을 이제 전문직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이제 궁궐에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맡은 바 일을 평생토록 하는데 특히 이 왕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준 높고 체계 있는 자기의 전문적인 영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궁녀. 그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지급받았던 공무원이었으며 전문직 여성들이었다. 여관이라. 여성에겐 관직의 길이 열려 있지 않았던 남성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 이 궁녀가 여성 관리였다는 사실은 아마 잘 모르셨을 겁니다. 자,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그림은 정순 왕후의 결혼식 행렬이 그려진 영조 정순후 가래도감 의궤의 관차도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 왕비의 행렬을 따르는 이 수많은 행렬 중에서 이 궁녀들의 행렬이 보입니다. 이 궁녀들의 행렬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말을 타고 가는 궁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기행내인, 말 그대로 말을 타고 가는 궁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혼식 때 예복인 장삼을 입고 있습니다. 자, 또 그 뒤를 따르는 이 걸어서 가는 궁녀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보행내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타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 지위가 좀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이 말을 타고 가는 이 궁녀는 누구일까요? 바로 상궁입니다. 역시 옷은 장삼을 입고 있습니다. 이 장삼은 보행내인 이하로는 입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봐서 궁녀들에게도 이 계급과 직위가 달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 관리였던 궁녀. 이 궁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궁녀들의 선출과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여 년) 동안 궁중 풍속에 대해 연구해온 김용숙 교수. 그는 고서의 기록과 실존했던 상궁들의 증언을 토대로 궁녀들의 생활을 고증하는 작업을 해왔다. 우리는 궁녀를 몇 살에 뽑는지 김 교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부서별로 그 나이가 달랐다. 지밀은 4, 5세, 친방과 수방은 7, 8세, 그 외 부서는 13세 미만으로 궁녀는 어린 나이에 뽑혀 들어왔다. 지밀은 왕의 눈에 참 닿기도 쉬운 자리고 또 제일 대표고, 그러니까 교양도 뭐 어느 면에서는 왕자, 왕녀 못지않게 4살부터 들어와서 말 익힐 때부터 뭐 후천적인 교육이라고 할까요? 낳은 것만 거기서 낳지 궁중 안에서 길러지는 거니까 품격이나 뭐 생활 관습이나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궁중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궁녀의 출신 성분은 어떠했을까? 예종 때 궁녀의 신분에 관한 기록이 있다. 한명회는 양반관료 첩의 딸과 양인의 딸을 뽑자고 했고, 신숙주는 그때그때 임시로 선택하고 법을 미리 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때만 해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듯하다. 그러다가 조선 중기 효종 때엔 궁녀를 양가의 딸 중에서 뽑았다. 조선 초기에는 관청의 여자종을 선발하기도 하고 기첩 소생이 궁녀로 선발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점차로 시기가 흐르면서 양갓집의 규수들이 궁궐로 선발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에서 일찍이 궁녀로 뽑히지 않기 위해서 조언을 하는 풍습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궁에서는 되도록이면 양가의 딸을 궁녀로 뽑길 원했지만 비단이 생기자 영조는 양가의 딸을 궁녀로 뽑지 못하게 법으로 명문화시켰다. 상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서울에 있는 뭐랄까 공상 그런 계급에서 들어왔고, 그 친방거정은 그래도 우대 사람들 중인 계급을 썼다는 거예요. 궁녀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처녀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12, 13세에 당시로선 성숙한 나이의 경우에만 실시하던 것으로, 앵무새의 피를 팔에 떨어뜨려 피가 묻지 않으면 처녀가 아니라 해서 탈락시켰다. 그 죄인의 무슨 그 선조에서 죄인이 없다든가 뭐 또 도벽을 있는 사람이 뭐 그런, 그것도 전과자죠 말하자면요. 그런 것도 없어야 되고. 왕을 가까이서 모셔야 하고 또 왕의 여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궁녀의 선출 조건은 까다로웠다. 궁중음식 기능 보유자인 황혜성 씨. 그는 주방 상궁에게서 궁중음식을 전수받았다. 그래서 어저께 내가 어디 한글만 배우지 말고 한자도 배우다. 그의 스승은 소주방에서 음식을 담당했던 한희순 상궁이다. 궁녀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황혜성 씨는 스승인 한희순 상궁에게서 전해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손금 보는 것처럼 손을
그러면은 손을 보면은 요게 일하던 손인지 또 아주 수나 놓고 이렇게 깨끗이 바느질이나 하던 손인지를 아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야, 너는 세다방이나 가라. 손이 너무 거친 사람을 보면은 너는 세다방, 빨래터 나가라 그래서. 아무튼 13살에 들어가서 운명이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방 상공들이 나와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맵시도 보는 게 아니라 손을 보고서 아무튼 갈자리를 정해줬대요. 과정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아야 하고 까다로운 궁중법도를 익혀야만 가능했던 것이 궁중일이었다. 궁녀는 일단 소속 부서에 배치되면 철저한 도제식 교육을 받고 길러졌다. 그러니까 이제 각 그 부서마다 이렇게 나눠서 다 이제 소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방상공 밑에 들어간 사람은 주방에서 그저 파나 다듬고 뭐 좀 가져라 그러면 가져 그런 정도로 일을 시키니까 그 일을 따라서 10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혼자서 독립해서 시키는 게 아니야. 쥐불이 글렬한 궁녀들에게 입조심을 시키기 위한 교육이었다. 그해 입궁한 견습내인들을 세워놓고 내관들이 횃불을 입으로 들이대며 지지는 신용을 하며 위협하던 궁중 행사였다. 첫째 아주 제1장 제1조가 걔네들을 맡은 첫날 하는 말이 궁중은 아주 극히 무서운 데니까 나라님을 모시고 무서운 데니까 말 한마디 하지 말고 너희들은 본 거는 본 곳에 두고 들은 거는 들은 데 두어라. 상공들도 아주 조용조용 말을 하고요. 그리고 둘이서 한 방 쓰게 돼 있어 거기는. 그 바깥에 소리가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둘이서 말할 때도 아주 조그맣게 서근서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궁녀는 궁중 법도는 물론 맡은 업무, 기타 교양을 쌓기 위한 철저한 수련 과정을 거쳐야 했다. 마치 활자로 인쇄한 듯 보이는 이 필체는 궁녀들이 쓰던 궁체다. 궁체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김진세 교수. 그는 궁체를 궁녀들을 수련시키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를 버린 글씨다. 그럼 자기 버리면 어떡하느냐? 자기를 버리는 대신에 모든 정성과 모든 힘과 모든 충성심을 윗전을 위해서 바쳐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붓끝이 내려올 때까지도 거기에 끄트머리에 충성심, 정성, 그다음에 이제 정숙, 온화함, 이 여자들이 지켜야 할 모든 것이 다 거기까지 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궁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자기의 개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와 스승인 상궁에게 전문 교육을 받으며 키워진 궁녀들. 궁체는 조선시대 궁녀들이 받았던 엄격한 교육과 통제된 생활을 대변해주고 있다. 궁녀들이 맡은 바 임무가 다 달랐듯이 그 직위에 따라서 복장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자, 궁녀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자, 먼저 내인이 되기 전에 어린 나이의 견습 내인입니다. 노랑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었고요. 또 이들은 생머리를 메었기 때문에 생각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머리 모양을 한번 보면은 아주 머리를 곱게 빗어서 이 양옆을 두 갈래로 따서 뒷머리에 하나로 묶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댕기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자, 입골한 지 15년이 지나면은 내인이 됩니다. 이 내인이 되면은 머리 모양부터 바뀝니다. 따은 머리에서 얹은 머리가 되고요. 옷은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습니다. 자, 일반 내인에서 또 15년이 지나면은 상궁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 상궁이 되면은 이 머리 장식이 개구리 모양의 첩지를 달고 있습니다. 또 옷은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그리고 당의를 입고 있습니다. 궁녀들은 4-5살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서 낯설고 엄하기만 한 이 궁궐에 들어와 30년이 지나서야 이 상궁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궁궐 안에 갇혀 살아야 했던 궁녀들, 어떻습니까? 이 궁녀들의 생활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궐에 들어와 15년이 지나면 견습 내인들은 관례식을 치르고 정식 내인이 된다. 이때부터 궁녀로서 본격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관례식은 곧 성인으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궁녀에겐 이 관례가 사실상 혼례이기도 했다. 궁녀는 왕을 위해 평생을 살아야 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왕에게 시집 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관례는 신랑 없는 혼례식인 것이다. 스승한테 옷을 한 벌 잘 해서 입혀야지, 스승이. 그러면 그걸 입고 이제 쭉 고종 황제 앞에 나란히 이제 같은 해 들어간 사람이 서서 큰 절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게 신랑이에요. 관례식을 치른 궁녀는 스승 상궁으로부터 독립해 2명씩 짝을 지어 한 방을 쓰며 살게 된다. 그 사람들은 또 같은 처소끼리는 절대 안 된답니다. 말이 똑같이 해서 싸움 날까봐 그러는지, 예를 들면 세습관하고 소주방 내인이면 둘이 이제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뭐라 할까, 그 룸메이트라고 할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길을 이제 둘이 살아가는데, 동거하는 궁녀들끼리 간혹 동성연애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연산군 일기에는 궁녀들의 동성연애에 관한 기록이 있다. 선왕조의 교붕, 즉 동성연애 풍속을 개혁하고자 했는 바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범하는 자가 많다. 또한 실록에는 궁궐을 출입하던 관료와 궁녀 간의 간통 사건도 간간히 등장한다. 한번 궁궐에 들어오면 궁녀들은 평생을 궁궐에 갇혀 살아야 한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 가뭄이 들면 궁녀를 궁궐 밖으로 내보내 살게 했다. 세종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궁녀를 수십 명씩 출궁시켰다. 그 이유는 뭘까? 흔히 이 전통 시대에서의 자연적인 재해는 음양의 도가 어그러졌을 때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가뭄이라든가 이런 천재가 일어날 때 그 유교를 이념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너무나 지나치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궁궐에 들어와서 갇혀 사는 어떤 여성들의 원한이 쌓여 있지 않은가, 그런 데서
궁녀들 중에서 이제 몇 명을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그것을 이제 풀어주고 그러면서 음양의 조화를 모색해가는 그런 절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 밖으로 나왔다고 생활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궁 밖으로 나왔다고 해도 궁녀는 다른 남자와 살 수 없었다. 궁녀는 국왕 옆에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왕의 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왕 옆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출궁이 되어도 신하들은 국왕 여자일 가능성이 있었던 여자였기 때문에 감히 범접을 못하게 수절을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경국대전엔 조정의 관리로서 궁중에서 내보낸 궁녀를 데리고 사는 자는 장 100대에 처한다는 규정이 보인다. 궁녀는 궁궐과 자신을 얽매고 있는 굴레 속에서 외부와의 인연을 끊고 차단된 채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평생을 갇혀 지내야 했던 궁녀들. 그들에게 최대 희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왕의 승은을 입는 길일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총애를 받고 승은을 입게 되면은 그들의 위상은 물론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중을 드는 입장에서 시중을 받는 입장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또 이 후궁은 왕비처럼 간택을 해서 뽑기도 했는데 이 궁녀는 일의 특성상 왕을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간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후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궁녀가 승은을 입어서 왕 자녀를 낳게 되면은 종사품의 수건에서 높게는 정일품의 빈, 즉 후궁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00~600명이나 되는 수많은 궁녀들 속에서 왕의 눈에 띄어서 총애를 받고 승은을 입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왕의 승은을 입는다는 것은 궁녀들이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칠궁엔 왕의 승은을 입고 권세를 부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 바로 장희빈이다. 장희빈은 숙종의 총애를 얻어 왕자를 낳고 왕비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 경종을 원자 또 세자로 책봉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인과 남인 사이에 아주 심각한 그 정치적인 파란, 이른바 그 환국을 불러오게 했던 그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고요. 또 당시에 그 왕비였던 인현왕후와 왕비 자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시 말하면 인현왕후가 왕위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그 자리에 이 희빈 장씨가 왕비가 되었다가 다시 쫓겨나고 인현왕후가 들어오고 또 결국은 희빈 장씨는 죽음을 당하고 했던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그 인생 역정을 밟았던 분입니다. 숙종은 이후 후궁을 왕비로 승격시키는 것을 법으로 금했다. 승은은 곧 신분 상승을 의미한다. 그것은 궁녀들의 최대의 희망이었다. 치마를 뭐 뒤집어 입고 나오면 얘 무슨 승은을 했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합당 김씨가 그래요. 아우 불러서 올라갈 적이면 뒤에 올라가는데 만인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려서 투기와 정말 참 안 되길 바라는 그건데 뭐 치마거장 뒤집어 입지 않아도 다 소문난대요. 벌써 그냥 몇 번 안에 누가 들어갔다면 난답니다. 그렇게 그냥 얼마나 바랐겠어요. 왕의 승은을 입기만 하면 젊은 궁녀도 일약 특별 상궁이란 지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왕의 승은을 입고 또 아주 그 행운이 있어가지고 이제 왕녀나 왕자를 생산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품격이 상승해서 이제 정 1품에서 정 4품까지 후궁의 대열에 오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친정 가솔들이 이제 궁궐에 들어오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또 영광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왕비의 질투라든가 또 궁녀들의 서로 간의 시샘이라든가 또 어떤 정치적인 격동기에서는 파란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또 불행을 겪었던 후궁들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승은은 왕과 궁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은 궁중 내에서 남성 통치자로서 또 남성의 어떤 의례를 대표하고 왕비는 여성 통치자로서 또 여성의 의례를 대표하고 그런 상황에서 궁녀들은 바로 왕비를 도와서 여성의 의례를 수행하고 또 여성 노동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동시에 국왕이 궁녀들을 자기 여자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부분이 순식간에 또 국왕과의 그 사적인 남녀 관계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82살의 이혜원 옹주. 고종의 둘째 아들인 의친왕의 딸이다. 어린 시절 살던 사동궁에서 왕이 있던 본궁으로 들어왔을 때를 기억하고 있다. 여기는 윤비가 기재했고 이 방은 여기 피아노가 있었어. 그래서 피아노가 있었어. 피아노 배세했다고. 그게 일본 여자 조그만 여자인데 그가 교사 노릇했어. 그리고 우리 와서는 밤낮 여기서 놀았지 마루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들락날락했는데. 그녀가 기억하는 상궁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저기 한주가 저기 앉았었고. 젊은 상궁. 여기서 김상궁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신상궁. 그분들은 우리를 구여화했어요. 조그마니까. 이제 생머리를 하고 들어오면 배없다고 그러고 놀리고 노래하라고 그러고 춤추라고 그러고 뒷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를 놀리고 구여화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렇게 위험을 저거 하고 안 하고 위험 있는 내인들이 있죠. 금방 내인, 금방 상궁이니 이제 대전 상궁이니 하는 분들은 위험을 갖췄어요. 상궁은 왕의 측근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 영향력도 커 정승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다. 실제로 왕이 총애하는 궁녀에게 줄을 대기 위해 뇌물을 주었던 사례를 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 오명을 받들고 내전의 재산을 관리했던 제조 상궁은 정치적으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기도 했다. 특히 수렴 청정 시기, 데뷔 전에 궁녀들의 권세는 막강했다. 이 대비들은 조선시대 여성교육이라는 건 사실 문자교육이라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대비들이 수렴청정을 해서 실제 국정을 총책임지지만 상서문이라든가 또 명령서를 한문으로 작성할 수도 없고 한문으로 된 공문서를 읽을 수도 없지요. 그럴 경우 대비 옆에서 그 각종 공문서들을 번역해주고 또 대비의 명령을 한문으로 작성해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글자를 아는 궁녀들이 담당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궁녀들이 대비 수렴청정기에 막후에서 상당한 실세로 활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최측근에 서 있던 궁녀. 그들은 궁 안의 또 다른 실세로 자리하고 있었다. 궁녀는 입궁을 하게 되면 평생 동안 왕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한 번 입고하면 나갈 수 없는 게 바로 궁녀들이었습니다. 자, 이 글은 어느 궁녀가 지은 시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못에 든 고기들아, 누가 너를 몰아다가 이곳에 두었느냐? 북쪽 바다 맑고 넓은 못을 어디에 두고 이 못에 와 있느냐? 들고는 못 나가는 처지는 너와 나와 무엇이 다르랴? 이 궁궐 속에 갇혀 지내는 자신들의 심정을 연못 속의 물고기에 비유를 한 건데요. 구중궁궐, 이 꽃다운 궁녀하면 화려한 생활이 연상될지 모르지만 정작 당사자에게 이 궁궐은 창살 없는 감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외부와 단절된 채 평생을 궁궐에서 보내야 했던 궁녀도 나이가 들어 병이 들면 이 궁궐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었던 궁녀들에게 이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궁녀들은 자신의 집이었던 궁궐에서 나와 어디서 어떻게 만년을 보냈을까요? 창덕궁의 뒷문인 요금문은 환자나 죽은 시신이 나오는 문이다. 왕족 외엔 궁에서 죽을 수 없다는 궁궐 법도 때문에 궁녀들은 나이 들고 병들면 이 요금문으로 나가야 한다. 돌아가게 되면은 그대로 이렇게 가마에 이렇게 산 것처럼 태워서 이 섬은 이게 그러니까 이 비원의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요, 이쪽 서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가까운 데 있는데 그리로 데리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죽어도 대접을 제대로 받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궁궐에서 나와 궁녀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 서울 은평구 가련동 궁말. 궁녀가 모여 산 마을이라고 해서 궁말이라고 불렸던 곳이다. 숙종 때부터 궁녀들이 살기 시작해 조선시대 말까지 20-30가구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여기 소능에 숙종 왕이 이제 이렇게 모시게 돼가지고 그 왕을 갖다가 상전에 모시던 대전에 내전에 모시던 그 궁녀들이 여기 나와서 이제 사는 게 됐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정년 퇴직하면 이곳에 와서 그냥 이 능이 갖고 오니까 이제 참 배우기도 좋고 그래서 여기 와서 많이 살았다 그러죠. 지금 위치로 봐서 어느 쪽에 묘지들이 있었습니까? 고양시 일산구. 이곳엔 90년대 초까지 상궁의 묘가 있었다. 조그마한 돌멩이들이 있는 곳. 이곳이 예전에 그 안동김 씨의 묘역이 있던 곳입니다. 요 김상궁의 묘역이 돌 있고 나무가 심겨져 있는 자리. 요 자리쯤에 요 분의 묘가 그 동쪽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쯤에 김상궁의 묘역이 위치하고 있었고 이제 아래쪽으로 봉분이 내려가. 궁녀들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자손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에 막히는 것도 없었고요. 보면 북한산이 훤히 다 보이고 이장되는 부분들도 그대로 원형을 옮겼는지 또는 화장을 모셔가지고 했는지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울 상계동에 자리한 항림사. 항림사 입구엔 특별한 부도가 있다. 부도는 스님들의 살이나 유골이 안치돼 있어야 한다. 여기 보면은
이 상궁, 연화 이렇게 지금 이게 음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이 상궁 연화의 부도탑이다 하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도의 주인은 상궁이었다. 상궁 연화. 그녀는 궁궐에서 나와 이곳 항림사에서 만년을 보냈던 궁녀였다. 여기 이제 몸담고 있었던 그 상궁이 데리고 있는 노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자세히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노비 얘기인직은 여기에 비교적 많은 상궁들이 몸담고 이제 있다가 만약에 그분들이 생을 마치게 되면 바로 이제 요 밑 한 300m 그 위치에 그 화장을 했던 그 화장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화장을 하고요. 서울 강남의 봉은사. 이곳엔 또 다른 궁녀의 흔적이 남아있다. 석가열애상 뒤에 불화가 바로 그것이다. 시주질에 보면은 망상궁, 돌아가신 상궁이 아마 시주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상궁, 신사생, 김씨, 청정화, 저 청정화는 불명입니다. 마땅히 의탁할 데 없던 궁녀들은 절에 시주하며 그들의 만년의 쓸쓸함을 달랬던 것이다. 고종이 제위해 계셨던 한 40여 년 동안에 전국의 불화가 한 220점 그려져서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 220점 중에는 22점이 대개 10% 정도의 불화에 궁녀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그 궁녀들은 단순히 궁녀 누구라고만 쓰지 않고 거기에 불명까지도 등장이 됩니다. 서울시립 중계 노인복지관. 이곳엔 마지막 상궁 한 분이 살고 있다. 의지할 데 없이 떠돌다 이 복지시설에서 만년을 보내고 있었다. 지금 여기 계신 할머니 서홍영 할머니거든요. 이 할머니가 여기 지금 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마지막 왕 순종의 비인 윤비를 모셨던 성옥염 상궁은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일까? 보문사,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는데 보문사 쪽에 아마 그 절에서 그 전현무 국장이라는 분이 이제 그 인연이 저희 오시기 전 한 8년 전부터 인연이 돼서 오시게 되다가 이제 그 중풍으로 인해서 이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저희 아마 저희 복지관 쪽으로 의뢰를 하셔서 기관으로 오신 거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방이고요. 이 방에서 할머니 8분하고 같이 생활하시고 계시고요. 이 자리가 네, 할머니 자리예요. 성옥염 상궁의 침상은 비어 있었다. 중풍이 악화돼 병원으로 옮긴 것이다. 성상궁이 그렇게 부르기를 참 오랜만이네요. 30년 만의 만남. 두 사람은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다. 볼이 부었어. 근데 고왔어요. 아주 참 고왔는데 이제 뭐 80 노인네 나도 80 노인인데 서로 얼굴은 알아보는데. 이 시대의 마지막 상궁은 외롭게 자신의 생을 이어가고 있었다. 규율과 법도에 얽매여 외부와 차단된 채 외롭고 쓸쓸한 생을 보내야 했던 궁녀. 그들은 어쩌면
이 봉건적인 왕조 사회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활동이 제약되던 시기, 왕과 왕비를 보필하는 임무와 함께 최상층의 문화인 궁중음식과 복식, 그리고 궁중문학을 보존해온 이 궁녀들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궁녀들은 나라로부터 정식 월급을 받고 일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한 분야에서의 장인이었고 또한 최고의 전문직 여성들이었습니다.